홍준표 의원 문재인 나가라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물론 일각에서는 뭐 표현이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말들 하지만은 솔직히 뭐 홍준표 의원이 뭐 틀리만한 거 있나요? 아니 뭐 할 만한 말을 하니까 지금 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창훈 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이런 얘기를 왜 홍준표 의원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 뭐 보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해야지 국민들이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구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독재 부역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하려면 이런 쓴소리를 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딱 한 명만 일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의 행보 정말 응원을 해야 되겠지요. 뭐 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넘어서서 직격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오타가 좀 있긴 한데요. 그만 고잡 부리고 해산하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고잡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고잡이라 썼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고잡 X 나가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근데 저의 억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태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잠깐 그 수정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뭐 멘트를 좀 할까요? 그럼 더 좋죠. 예, 잠시 그럼 수정을 우동균 기자가 하시는 동안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뭐 나연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우 장관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작되기 전에 술과 함께한 회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이야기고 제가 이제 아까 기자들이랑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맞네 이거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백선엽 장군님의 빈소에 가지 않았는데 백기환은 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 예정입니다. 네, 뭐 정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요. 이러니까 문재인이 간첩인 거냐라는 소리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이 될 만한 보도들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 홍준표 의원의 직격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여러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우유뉴스 때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어요. 자, 신현수 민정수석이라는 자체가 이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자리, 민감한 자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일가족을 담당하고 또 대통령의 인사를 관할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20여일밖에 되지 않는데 더 못 채먹겠다. 나가야겠다 해서 사표를 던졌고 그런데 문재인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돼. 너 병풍 노릇게 세한단 말이야. 해서 만류를 했는데도 설날 연휴 끝나자마자 또 사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다 목도하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울산 선거농단 계획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실무로서 기획을 맡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지목되고 있는 이진석도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친조국 인사로 분류됐고, 또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을 쥐락펴락 하려고 해서, 그래서 신현수와 갈등이 있었다고도 알려지는 이 이광철, 이 사람도 울산 선거농단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사표를 던지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했죠. 이거 뭐야? 침몰하는 배에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냐? 마치 세월호의 이준석 같은 문재인은 여러분들 나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참모들,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간 참모들은 미쳤어? 내가 너랑 같이 줄게? 해서 나가는 결국 지금 이 청와대가 속된 말로 세포 분열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을 향해서 강력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보니까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뭐 끝났어. 뭐 이전국 갈 때까지 갔구만 뭐.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야. 뭐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즉 이게 뭡니까? 지들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거죠. 판사가 판사끼리 지들끼리 막 욕질을 하고 있고, 검사가 검사끼리 또 욕질하고 앉아있고, 경찰은 또 경찰끼리 또 서로 말 안 맞아서 욕질하고 앉아있고, 군인이 군인을 또 잡는 이런 하이에나 같은 세상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자, 임기 말이 되니까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일개 모래성처럼 되어서 조금만 물이 스치고 스쳐도 쓱쓱쓱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들끼리 꽁꽁 뭉쳐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혀대더니 이제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다. 비단 신현수 한 명 나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진석, 이광철 한두 명 나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제 이 일을 기점으로 권력의 누수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한두 명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수십 명 나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처음 나가는 게 망설여지는 거지. 한두 명 나가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나도 탈출해야 되나? 이 배가 진짜 가라앉을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뛰쳐나갔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권은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는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원래 권력의 본질이란 게 다 그렇지 않겠어?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갈수록 윗부분은 텅텅 비어 있다. 처음에 이 모래시계가 뭡니까? 처음에는 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게 아래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결국 윗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어서 결국 언제 여기에 가득 차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있죠. 홍준표 의원이 아시다시피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이 검사 역의 롤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시계에 또 비유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 권력이라는 거는 모래시계처럼 처음에는 가득 차 보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다. 윗부분이 텅 빈 모래시계가 되면은 권력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되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더욱더 큰 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보내죠. 왜? 원래 권력이라는 게 말기로 가면 갈수록 알아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권력으로 대체하기 마련인 건데, 이 문재인은 하도 싸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하도 지가 저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나가면 끝이거든요. 나가면 당장 검찰 조사, 나가면 당장 철컹철컹, 나가면 당장 무상급식. 이게 지금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지금 1년 좀 안 남은 상황에도 어떻게든 자기의 권력은 최고야.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 우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순리 밖의 짓거리야. 그 쓸데없는 짓거리 계속했다가는 이제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될걸?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등산은 언제나 하산길에 사고가 나는 거야. 원래 올라갈 때는 긴장하느라고 잘 올라가지. 근데 정상을 찍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때 아유 이제는 내 세상이다. 아이고 한결났다 해서 기분 좋게 내려가는 그 순간에 실족당하고 사고 나기 마련인 거 아니겠어? 라고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여러 정권 다 겪어봐서 알아. 한때 이명박 정권도 임기 말 때까지는 레임덕 없다고 자신만만했었다. 내가 다 봤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그 형 이상득 의원 비리 사건 하나, 그 하나 때문에 훅 가버렸지 않느냐고. 그랬던 기억 문재인 당신 안 나? 그때 당신 야당이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심판해야 된다면서 대선 후보로도 나왔잖아. 그러면 그 권력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뻔히 봤을 텐데. 그리고 이명박까지 갈 것도 없고 노무현 정권 때 직접 몸소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본 사람 아닙니까? 장본인인데 왜 무너졌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데 자기는 예외일 거라는 거야? 역대 정권이 다 임기 말에 그렇게 무너져갔는데 단임제 대통령은 레임덕은 당연한 거야. 왜? 단임제 한 번 하면 끝이라는 게 딱 굳혀져 버리니까 이 사람 어차피 다음에 대통령 안 할 거잖아. 이 사람 이제 끝났어. 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너는 뭘 믿고 그렇게 권력을 지키려고 용을 쓰냐. 너의 죽음도 그렇게 무너졌고 너가 싫어하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너는 예외일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라. 근데 이제 점잖게 말한 거예요. 점잖게 말해서 하산 준비지만 하산이 곧 뭐겠어요? 내려간다는 거니까 그렇죠. 뭘까요? 탄핵? 탄핵? 탄핵이도 하면 좋지만 탄핵은 안 되니까 혼자 스스로 나가야 되겠죠. 제발로 나가든지 아니면 깜빵으로 깜빵? 유채린 기자 왜 이렇게 세졌어요? 나는 유채린 기자가 점잖은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요새 조금 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사들이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게 되네요. 저는 약간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얼굴도 약간 빨개 보여요. 상기되었습니까? 네, 지금 약간 열받은 게 딱 보여요. 저는 유채린 기자한테 자연스럽게 이 하산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하야?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말하려다가 하야라고 하려고 했어요 원래?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이 또 이게 표출이 되네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야는 아니지. 하야는 성에도 안 차죠. 탄핵 정도는 해야 되죠. 근데 탄핵 당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 희망은 있죠.
그 북한 원전 그 만약에 여적 행위인 게 맞으면 이적 행위인 게 맞으면은 그거는 탄핵과 무관하게 조사받고 체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문재인 정권은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유채린 기자가 몇 달 사이에 아주 여전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박창호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보도를 보셨습니까? 지금 일단 홍준표 의원님의 이야기는 정말 정제되고 그리고 되게 신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극단적 좌파 언론들과 그리고 이 독재 정권에서 홍준표 의원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극우 국회의원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의원님 제가 뭐 실제로 뵌 적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 홍준표 의원님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전형적인 경상도의 상남자 그렇죠. 스타일이니까 약간 말씀이 거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홍준표 의원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틀린 말,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세대 차이나 좀 생각이 달라서 저랑 안 맞는 이야기가 뭐 괴리감 있는 얘기가 있을 수 괴리감은 있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야 뭐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니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홍준표 의원님은 말씀을 좀 이제 쌍남자처럼 이제 하시니까 그런 거지 틀린 말을 한 적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데 문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정말 신사적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충고예요. 정말 진심이 담긴 충고가 아니냐. 여기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2017년 대선 후보 당시에 토론에서 했던 말, 전 지금도 그 말이 참 기억나요. 대한민국 세탁기를 확 돌려버리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문재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지금은 같은 당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그 누구보다 보수를 매섭게 공격했던 유승민 등등과 같은 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적폐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권 적폐라면서 집권한 꼬라지가 뭡니까? 지금 하는 정권 꼬라지 보면요. 홍준표 의원이 세탁기 돌리겠다 말한 건요. 정말 양반이었어요, 양반. 지금 이 정권은요. 세탁기로 돌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옥시크린 한 통을 통째로 부어도 안 되고요. 락스통 한 통을 통째로 부어도 소독이 안 돼, 소독이. 표백이 안 돼. 왜? 너무 찌들어가지고 옥시크린 락스통을 드럼통으로 부어도 아마 락스가 더러워질 거예요, 락스가. 그런 지경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님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또 물어뜯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이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강성노조, 정말 극단적 강성노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나치즘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인 강성노조 그리고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여러 민노총 산하의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노조라든지 전교조라든지 공무원노조라든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깨야 된다라는 이야기. 물론 이게 표현을 기득권을 부시겠습니다. 기득권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정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희화해서 그렇죠. 네. 풍자해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도 공격을 많이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예? 군산 같은 경우에 강성노조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되니까 군산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렇게 뭐 극우네 어쩌네 얘기하는데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의도가 불순한 거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극단적 좌파에 해당되는 건 아니냐라는 또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정권 극단적 좌파 세력들, 극좌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간질 당한 거고요. 결국 홍준표 의원은 말대로 다 됐어요. 평화쇼다. 저 판문점에서 냉면 쩝쩝거리는 거 저런다고 통일 안 온다. 저런다고 김정은 핵 포기할 것 같냐. 그 당시에 분위기 좋은데 산통 깨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그리고 돌아온 게 뭐냐? 미사일, 공무원 피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세탁기 비유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셨겠지만은 지금 이 정권은요. 세탁기도 문제고 옷감도 문제예요. 일단 이 정권 자체가 썩어 빠졌다. 옷감이 쓰레기예요. 근데 락슨물로 해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세탁기가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세탁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해야 되는 거 뭐냐? 이 정권이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탁기도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 옷감은 어차피 찌들어가지고 빠지지도 않아요. 불태우는 게 가장 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다 리셋.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야 돼요. 세탁기 부셔서 뭐 기존에 어디 무슨 뭐 중국 하이얼 세탁기 뭐 이런 거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없애버린 다음에 삼성 세탁기, LG 세탁기 갖다 놓고 옷감도 새로 빤빤한 걸로 새하얀 와이셔츠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 나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세탁기에 넣는 아주 이렇게 온건한 방식보다는 과거에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사파나 조선시대 사파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빨래방망이로 예? 이 옷을 때려가지고 때를 빼지 않습니까? 때려야 제맛이에요. 예, 빨래방망이로 다다다다다닥 해서 예, 두드려서 이 찌든 때를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리는 걸로 약간 약하지 않을까? 왜냐면 찌든 때가 너무 오래 이렇게 쌓여 있으면요 세탁기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래방망이로 계속 때려가지고 찌든 때를 다 뽑아내야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간의 메시지를 많이 표출해 주셨는데요. 아유,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알아서 안 돼요. 하얀색 엄지를 까맣게 추천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추천이 지금 많이 모자르거든요. 오늘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쏙쏙쏙 들어오고 계신데 왜 이렇게 모자릅니까? 추천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왜 구세불능 정권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지금 뭐 세탁기도 안 된다, 뭐 한다, 뭐 방망이를 두들겨야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문재인의 행보를 우리가 보면 나와요. 박창무 장께서 오늘 준비해 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이 어느 곳에 조문을 갔거든요? 근데 조문 간 데가 친북 인사를 조문 갔네?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더 세게 말하면은 또 시비 걸까봐 제가 자제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친북 인사지, 뭐 자기들 말로 통일운동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지난날의 이 행보를 보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백선엽 장군님 앞에서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던 문재인이 이런 친북 인사 조문에는 꼬박꼬박 찾아갔습니다. 이러니까 간첩이냐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소식 전해겠습니다. 네, 문재인이 뭐 통일운동가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아마 그 자칭입니까?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직업이 통일운동가 뭐 그 직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기환의 그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죠. 17일 날 오늘이죠? 예, 오늘을 찾았다고 하는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기환의 빈소에 조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고인 영정에 절한 뒤에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그 백기환의 장녀인 뭐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해 해경지도부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 그랬더니 문재인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좀 더 시원하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 도대체 무슨 얘기죠?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좀 더 시원하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켜서 인신공양을 해라 라는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개입한 발언이네요. 그렇죠. 이게 위험한 발언이네요. 왜냐면은 사법부를 또 침해한 발언이에요. 이게 대통령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 판결 마음에 안 들어라고 대통령이 말하면은 그 다음에 판결할 때 그 판사가 눈치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상권분립이라는 세상이지만, 아니, 상권분립도 아니죠. 이 정권은 상권분립 포기했잖아요. 근데 포기한 마당에 대통령이, 아니, 박근혜 정권 때 해경들 왜 무죄야? 이상하다. 이거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지금 유가족들이 원치 않는 거라 말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 뭐냐? 내가 원치 않는다. 지금 앞에 문장도 나오잖아요. 뭐 해경 지도부들 1심에서 무죄 난 거 안타까워하셨다. 라고 하니까, 진상규명이 좀 더 났어야 된 건데. 즉, 해경 유죄 받았어야 된 건데. 안타깝네. 지금, 친북 성향 운동가 조문 가는 길에서 지금 재판 개입 발언까지 한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거기에 이제 보면 뭐 백기환이 그런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항상 이 친북, 이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항상 민중, 뭐 이런 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중, 뭐 인민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요. 쓰는데요. 이건 물론 뭐 이제 우리나라 단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극단적 좌파 세력들이 즐겨 쓰고 그리고 특정한 범죄 단체를 옹호하고 그들의 대변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라는 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백기환의 딸은 아버님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열차가 만들어지면 하얀 손수건을 쥐고 고향인 황해도로 가고 싶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통일열차,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흡수통일, 북진통일 된 다음에 통일열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면에서 제가 유채린 기자랑 이런 질문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직업이 통일운동가래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행보 보면 약간 북한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통일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과는 다른 거겠죠. 이 사람이 원하는 통일은 누군가가 원하는 통일이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분이죠. 예. 그렇죠. 간첩으로 의심되는 분의 생각이 이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정말 통일을 운동하는데 하필이면 그 운동하는 방식이 북한을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통일운동가의 앞글자에 북한식 통일운동가라는 표현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죠. 뭐 적화통일운동가라는 표현도 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옹호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 바로 적화통일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데 지금 문재인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경우는 2019년 1월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6년 DJ의 부인인 이희호 별세 때는 북유럽 순방 중에서 귀국한 뒤 사절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했다고 하고, 그런데 문재인이 오늘 빈소를 간 거에 대해서 과거 작년 7월이죠. 그렇죠. 백선엽 장군님이 별세하셨을 때 조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은 그 당시에 빈소를 찾지 않아서 홀대 논란이 불거 나왔을 때 청와대는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고 비서실장 등이 조문을 갔다.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서실장 보내고 조화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절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뭐 애국가 한 3번 다시 부르기 같아요. 한 12절까지 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 숫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네. 공감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3615가 하나요고요. 좋아요, 훈훈해요가 81입니다. 합쳐서. 저것도 이제 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저렇게 해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댓글도 막 엄청 달렸습니다.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뭐, 그리고 이제 빨갱이 때려잡던 백선엽 장군한테 조문 가겠냐. 유유상종이니 저기는 언론 가봐야지. 이것만 봐도 정체성이 드러나지. 그리고 백기환 사망 기사 보고 문재인이 저기 갈 줄 알았다. 내 친구가 설마 대통령이 저길 가겠냐고 했겠지만 난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란 사람은 야 설마 그래도 그렇지 야 저런 사람 조문까지 가겠어 했는데 정말 그걸 해낸 게 문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인터넷 유머처럼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백선엽 장군님의 업적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내신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마저도 지금 극단적 좌파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김정은과 그 똘마니들을 옹호하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백선엽 장군님의 명예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님의 빈소에 당연히 갔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항상 좌파들이 특히나 극단적 좌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뭐 미국의 대통령들은 뭐 아프간에서 전사자들이 올 때 공항에 나가서 먼저 거수 경례를 하면서 그렇죠. 예우를 다했다 그러는데 백선엽 장군님 돌아가셨을 때 빈소 안 간 게 이 예우를 지킨 겁니까?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빈소를 내내 지켰을 것 같아요. 상주의 역할을 하겠다. 대한민국에 큰 별이 지셨고 대한민국의 영웅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주의 역할을 해서 모든 연결식이 끝날 때까지 상주의 역할을 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제 정강훈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이런 걸 결성하셔가지고 문재인이 간첩 같은 행보를 보인다. 그러하니 아니란 걸 좀 증명해달라. 국민들은 제발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증명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증명해달랬더니 백기환 조문을 가고 있는 아주 가도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문재인. 이러니까 뒤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말이 억울하다고 정강훈 목사 해가지고 구치소에 넣고 그랬습니까?
참 할 말이 없고요. 그런 와중에 김보리님 신한수 응원합니다. 그리고 성영수님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심판의 정권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그런 와중에 아주 또 흥미로운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네요.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코로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국민들 여전히 오인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터진 시기는 엄밀히 말해서 오인 금지가 유효하던 때는 아니에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내일부터는 국민들 오인 금지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뭉쳐서 술 먹지 마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아쉬웠을까요? 지들끼리는 아주 호화로운 회식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저희 신야수 인턴 나연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하얀색 엄지를 까맣게 추천 눌러주시고 함께 보도해 주시죠.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 그때 장관과 공무원들이 10명, 8명, 5명씩 모여서 코스 요리 등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고한 다음 날이자 시행 하루 전이었는데 국민에게는 가급적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코로나19 주무부처 간부들은 대규모 식사를 가진 것인데요. 국민의힘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외부식당 관서 운영비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52분 세종시 소재 중식당에서 총 3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10명이었는데 국장급 이상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이들 중 4명은 4만 5천 원짜리, 6명은 3만 원짜리 런치 코스를 주문했고 음료수 값으로는 2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음료수예요. 음료수라고 되는 거죠? 네, 음료수면은 일단 술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싶긴 한데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언급해 주시고. 그렇죠.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또 마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 장관실에서는 비서 만찬 간담회 명목으로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8명이 모여 식사를 한 뒤에 19만 6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5분 복지부 재정 운용 담당 관실에서도 5명이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14만 5천 원을 썼고요. 메뉴는 한우 모듬구이 3인분 11만 9천 원, 기력탕 1만 5천 원, 냉면 1만 원, 음료수 1천 원을 썼습니다. 아우, 뭐 사이다가 잡섰나 보지. 네. 이들이 식사를 하던 지난때가 12월 23일이었는데요. 이때 코로나 확진자는 1,092명이었습니다. 전날 869명에 비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기존 감소세를 뒤집으면서 다시 1,000명이 넘는 날이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22일엔 복지부가 주축인 중대본이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을 예고하는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23일은 수도권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된 첫날이었습니다. 물론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규정에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시한이 정해졌을 경우고 취소와 연기가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로 두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의를 빙자해서 식사를 하는 건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저녁에는 네. 일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런 때 먹는 것도 예외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공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긴 합니다만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가장에서 터무니없이 값비싼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은 외식도 자제하고 모임도 자제하는 마당에 이게 뭘까요? 국가 예산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정부 지침을 지켜야 하고 정작 본의대야 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나연지 기자가 지금 이 기사들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아까 본인이 스스로 언급하기를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뒤에서 디테일한 건 이제 박찬호 부장이 얘기는 해주겠지만은 네. 자, 뭐 저녁 뭐 지금 뭐 내역도 지금 수술 나오고 있는데 마치 음료수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뭐 술은 안 먹은 것처럼 약간 지금 묘사가 되어 있긴 있어요. 당연히 네. 공직자가 국민의 돈으로 술을 처먹은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술을 안 먹은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 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술값을 포함해서 식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술값이 네. 원래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거를 네. 뭐 꽁수를 쓰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전표 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뭐 담당 제 회계하시는 분들이 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 내용 그대로 그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값비싼 곳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술값도 포함해서 그거를 분할 계산을 해서 식사만 한 것처럼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네,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든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술값을 그 식당이 안 받을 리는 없으니까. 그쵸. 그럼 받았다 치면은 그거를 뭐 다른 메뉴에 끼워 넣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다른 메뉴에 끼워 넣기도 네, 되게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기값에다가 슬쩍 얹어서 넣거나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런 부분은 나연지 기자가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박창훈 부장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 이들이 먹었다는 곳에 대한 내역을 이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한번 잠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자,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박창훈 부장이 또 조사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 나연지 기자가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자, 장관실 부서에서 10명이 39만 원 그건데 차땡땡. 이 차땡땡이 어느 곳인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관실도 무슨 간담회 한다면서 19만 6천 원치를 잡섰는데 매땡땡, 뭐 매땡땡땡땡땡 능이버섯을 잡섰어요. 그리고 자, 이번엔 재정 운용 담당관. 아이고, 재정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13